학생들이 이걸 습득할 때 비판적인 관점에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이론이 진짜 현실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강의는 교육의 이해와 교육 심리 중 하나의 부분이고요. 아동의 도덕성 발달 중에서 도덕적 정서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신분석학적 설명하고 도덕적 행동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학습 이론은 입장에서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발달을 크게는 지적 특성의 발달, 정의적 특성의 발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덕성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교육의 이해와 교육 심리에 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보통 교육의 이해와 교육 심리에서 다뤄지는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는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습득할 때 비판적인 관점에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이론이 진짜 현실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적용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런 이론을 배웠지만 그 이론은 우리 학교 현장에는 맞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판적 관점 하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잘 이수하고 이수하지 않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르칠 미래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서 학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동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니까 4년 동안의 학습에만 머물지 말고 미래의 아동들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의 이해와 교육 심리 중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도덕은 인간의 행위의 선과 악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이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학자마다 이론마다 다른 견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 정서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정신분석학 이론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 행동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사고와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인지발달 이론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앞에 두 가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의 도덕성 발달과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덕적 정서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신분석적 설명에서는 세 가지 성격 주체인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 중 초자아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자아에는 자아 이상과 양심이라는 두 가지 하위 기제가 있습니다. 이 중 자아 이상은 부모의 성과 덕의 기준이 자아 이상으로 자리 잡고 부모의 악과 비도덕의 기준은 양심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적 설명은 프로이트 이론과 신프로이트 학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자아의 발달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로이트는 남자아이의 초자아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난근기 동안 생기는 것인데 동성부모인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이성부모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 또는 열망 사이의 컴플렉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아버지에게 들통나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 불안을 가리켜서 거세불안이라고 합니다. 아동이 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거세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게 됩니다. 아버지의 태도나 아버지의 말투나 아버지의 도덕성마저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불안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이 불안을 해소하는 난근기 말까지 아동의 초자아는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겪는데 이 컴플렉스는 남자아이가 겪는 컴플렉스보다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도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일시 기제도 약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의 초자아,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성이 덜 성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에 비해서 신프로이트 학파의 이론은 초자아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해서도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이트가 난근기 동안 발달한다고 한 초자아를 구강기와 항문기에서도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문기 동안 아동은 부모로부터 배변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배변 훈련을 할 때 이전에 당하지 않았던 모욕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욕과 좌절을 경험할 때 아동이 복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복수심이 엄마 아빠에게 들통나게 된다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가버릴지도 몰라. 이러한 애정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동이 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 아빠 엄마를 닮자. 여기서도 동일시 기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프로이트는 초자아만 강조한 반면 신프로이트 학파는 자아의 강도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초자아가 하는 역할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라,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분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초자아의 지시를 받아서 이들을 억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초자아의 지시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죠. 그래서 신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초자아뿐만 아니라 자아도 적절히 강해야만이 이들의 충동을 억누를 수 있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과 신프로이트 학파의 이론을 따르자면 몇 가지 가설이 성립되는데요. 첫 번째, 프로이트 이론. 세 가지 가설이 성립됩니다. 가설 1은 만일 아동이 공격자, 그 아동이 남자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초자아를 발달시킨다면 공격성이 더 강한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강한 초자아를 발달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초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성숙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초자아의 성숙이 완료되는 난근기 말까지 도덕적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 가지 가설은 다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위협적이고 처벌적인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온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도덕적으로 성숙했다는 연구 결과들 때문에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도덕성에 있어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아서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당연히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6세 이후, 난근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여러 징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가설도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두 가지 가설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사랑지향적 훈육 방식을 사용한 부모의 자녀들이 강압적 훈육 방식을 사용한 부모의 자녀들보다 더 강한 초자아를 발달시킬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힘, 이걸 다른 말로 자아 강도라고 하는데 이 자아 강도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도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두 가지 가설 중 첫 번째는 단순히 애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방식인 사랑지향적 훈육 방식만이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왜 바람직한 행동에는 칭찬과 보상을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지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설명할 때 이걸 다른 말로 인지적 정당화라고 합니다. 사랑지향적 훈육 방식 플러스 인지적 정당화가 있어야만이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설은 전적 지지되고 있습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 곧바로 자아 강도인데 자아 강도가 강할수록 더 도덕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통해서 자아 강도가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프로이트 이론과 신프로이트 학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성의 기원은 프로이트 이론은 난근기 때 도덕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본 반면 신프로이트 학파에서는 구강기와 학문기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성격 요소, 주체가 무엇이냐?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초자아만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초자아뿐만 아니라 자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견해 모두에서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아동의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도덕성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동일시가 갖는 논리가 다릅니다.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닮는다면, 내가 아빠라면 아빠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고 신프로이트 학파 이론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닮는다면, 내가 아빠라면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둘 다 동일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일시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차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더 도덕적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신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성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통점은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초자아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도덕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도덕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덕성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면 도덕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발각과 처벌의 가능성이 없을 때도 어떤 금지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압력, 다른 말로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는데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 강화, 처벌, 모델링이라는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도덕적인 행동이 상황에 따라서도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통제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주거나 보상을 주면
다음번에 아동이 도덕적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부모나 친구, 어른들이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강화보다는 처벌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단 한 가지 강화가 크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립할 수 없는 행동, 이걸 상반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상반 행동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강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자주 자리를 이탈하는 아동이 있다고 합시다. 자리를 이탈할 때마다 꾸중을 하는, 이거는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수업에 집중할 때 강하게 칭찬을 하거나 보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반 행동의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화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 아동의 도덕적인 행동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계제라고 볼 수 있는 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벌을 받게 되면 아동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이 벌받을 행동과 조건화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벌받을 행동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받았던 불안 때문에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내적 통제력, 다른 말로 유혹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벌이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을 어떻게 주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벌 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벌의 강도, 세 번째 벌의 일관성, 네 번째 벌 주는 자의 온정, 다섯 번째 벌을 주는 이유에 대한 언어적 설명, 이 5가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 주는 시기와 그 효과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주는 벌이 효과적일까요? 네, 당연히 벌받을 행동을 해야 할 즉시 주는 벌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벌받을 행동과 불안이 한꺼번에 조건화되는 것은 바로 시행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벌받을 행동이 끝난 다음에 벌과 불안이 주어진다면 이 벌과 불안이 원래 벌받을 행동과 조건화되지 않기 때문에 후에 주는 벌은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벌의 강도입니다. 강한 벌이 효과적일까요? 약한 벌이 효과적일까요? 약한 벌보다는 강한 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강하게 벌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벌을 받게 되면 아동이 종종 도덕적인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냉담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 벌받을 행동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보다는 벌을 주는 자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생겨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되 적절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적절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가 느끼기에 나의 잘못에 비해서 벌이 더 이상 강하지 않다는 느낌 정도까지의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을 강하게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약한 벌을 주더라도 잘못한 즉시 주게 되면 벌의 강도와 상관없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반면 벌받을 행동을 한 후 한참 있다가 벌을 줘야 할 상황이라면 강한 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벌의 일관성입니다. 벌을 줄 때 일관된 규칙 하에서 주는 벌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비일관된 규칙 적용에 의한 벌이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일관된 규칙 하에서 주어지는 벌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벌을 받은 경우에는 속어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뭔가를 없애고자 할 때 이전에 받았던 강화 또는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속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비일관된 벌을 주는 것보다는 한번 정해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일관된 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고 할 때 부모 간의 일관성도 겸비하는 것이 아동의 도덕적인 행동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벌 주는 자의 온정입니다. 온정적인 사람이 주는 벌이 효과적일까요? 강압적인 사람이 주는 벌이 효과적일까요? 온정적인 사람이 주는 벌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온정적인 사람이 벌을 줄 때 아동이 나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가버리지 않을까, 애정을 철회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사람이 주는 벌보다 온정적인 사람이 주는 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벌을 받을 때 벌의 이유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가지느냐 하는 것인데, 금지된 행동이 왜 나쁜 것인가를 차분하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적 설명을 하게 되면 강도가 느슨한 벌도 강도가 강한 벌만큼 효과적이고 아동에게 냉담한 사람이 주는 벌도 온정적인 사람이 주는 벌만큼이나 효과적이고 시기가 늦어도 아까 시기가 빨라지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시기가 늦은 벌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부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고 자기중심적인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적 설명이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벌을 주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벌이 진정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벌은 아동에게 적개심을 갖게 한다든지 공격적이게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는 벌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나 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을 줄 때에는 신중하게 그 개인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서 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행동의 학습에 있어서 모델링이 갖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보상을 받는 것을 관찰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벌을 받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모델링인데요. 그런데 여러 정황을 보면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모델로부터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모델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학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델링의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모델링이 크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 내지 8세 정도의 아동을 자기보다 어린 아동의 도덕적인 모델로 행동하라.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라 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실제로 내적인 통제의 모델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아, 나보다 어린 동생인 나의 행동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동을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시키고자 할 때는 모델 선점과 모델을 본받을 아동의 연령이 비슷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덕적 정서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신분석적 설명 중에서 프로이트 이론보다 신프로이트 학파의 설명이 더 지지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초자아뿐만 아니라 자아가 도덕적인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하나와 사랑지향적인 훈육 방식을 사용할 때는 인지적 정당화까지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행동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내적 통제의 힘,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강화, 처벌, 모델링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